영장 배드 테이스트. 이번 시간은 특집 방송 시간으로 최근에 또 우리 공포 영화 팬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새로운 미니 시리즈가 넷플릭스에서 런칭을 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또 특별한 게스트 모시고 특집 방송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일본에서 링과 더불어 아주 대표적인 호러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에 비디오판으로 시작해서 극장판까지 그리고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까지 됐지만 사실 뭐 모든 프랜차이즈가 그렇듯이 여러 가지 변형된 버전들이 나오면서 오리지널의 진가가 조금 낮아진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여전히 서구권에서도 굉장히 사랑하는 일본 프랜차이즈 공포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넷플릭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미니 시리즈 주온 저주의 집입니다. 예, 함께 해주신 멤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닥터님, 안녕하십니까. 병자님, 안녕하세요, 병자입니다. 크리스님.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본 문화에 정통하신 우리 또 김봉석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게시판에 오늘 다룰 주온 저주의 집 소개해달라는 요청글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페셜 게스트 모시고 녹음한다 했더니 스페셜 게스트 누구냐고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누구긴 누구겠어. 우리 봉석이 형이지 뭐. 예, 잘 지내셨어요? 예. 별일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왜 부천영화제는 왜 그만두셨어요, 프로그래머?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셨군요. 간단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둬야지 뭐. 예. 뭐 그렇죠.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뭐 그냥 책 보고 영화 보고 한가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백수잖아요. 좋죠, 백수. 백수 좋죠. 예. 최근에 보니까 책도 뭐 하나 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올해 2권 냈습니다. 제가. 벌써 2권 내셨나요? 뭐 글쓰기 책 한 권 냈고. 맞다. 그다음에 이제 직장인들을 위한 뭐 책을 한 권 냈고. 그다음에 그냥 온라인으로 이북으로만 볼 수 있는 책들을 갖다가 제가 그동안 썼던 리뷰들을 모아서 시네마 던전이라고. 시네마 던전이요.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그 홍보해드리기로 하고 멘트도 녹음하고 제가 까먹고 안 했네. 시네마 던전은 어떤 책이죠? 그동안 뭐 기자로 평론가로 이제 일하면서 리뷰들을 정말 많이 썼거든요. 온갖 그렇죠. 매체에다 많이 썼는데 사실 이걸 책으로 묶어내기 되게 애매해요. 팔리지도 않고 사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냥 이제 이북으로 좀 정리해서 분야별로 요번 나온 것이 이제 그 슈퍼히어로와 이제 뭐 판타지 그 전에 이제 SF, 액션, 호러 스릴러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서 냈는데 장르별로 다 묶어서 책이 냈습니다. 다양하군요. 예. 온라인 이북으로 살 수 있겠네요. 이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 많이들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성인 영화는 없나요? 앞으로 할 생각입니다. 예. 워낙 또 뭐 일본 로망 포르노 핑크 무비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 알고 보면 개저질입니다. 예. 그래서 책 제목 다시 한번 시네마 던전. 시네마 던전 이북으로 구입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우리 봉석이 형 모신 이유가 드디어 넷플릭스가 그 로컬라이징을 위해서 그 지역 컨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뭐 사실 뭐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도 상당수 많은 애니메이션들을 넷플릭스가 제작을 하고 있고 무라니시 감독. 무라니시 감독. 무라니시 감독을 만들었죠. 살세 감독 무라니시. 예, 그래서 지금 뭐 한국뿐만 아니라 넷플릭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전 세계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는데 드디어 주온 시리즈까지 넷플릭스 시리즈로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접할 수 있는 최초의 일본 드라마, 공포 드라마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크리스님 다른 콘텐츠가 있나요? 공포 드라마로? 공포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일본 드라마는 처음이죠. 예, 뭐 스릴러나 로맨스 이런 거는 본 것 같은데 공포는 처음 맞을 것 예, 같아요. 그렇네요. 더군다나 뭐 주원하면 링과 함께 일본 호러 프랜차이즈의 양대 산맥이다 보니까 굉장히 더 큰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바로 지난주에 공개됐죠? 이번 주에 공개됐죠? 이번 주에.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공개가 돼서 다 보고 오늘 모였습니다. 봉석영님이 주온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어떤 작품인지 한번 간략하게만 뭐 자세히 또 이야기 나올 거지만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주온은 이제 그 시미이 다카시 감독이 이제 그 전에 이제 일단 링이 있었고 링이라고 하는 걸로 제이 호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졌는데 그거를 이제 확고하게 만드는
그 사실 링과 주온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유명한 일본 호러물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주온이 생각보다 링하고 나온 시점하고 얼마 안 있다 나왔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주온은 저희 방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았던 것 같은데 사다코대 가야코대 한번 주온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긴 해요. 그랬죠? 그 영화 좋아한다니까요. 예. 그러면 주온만의 매력이 뭐가 있을까요? 링과는 또 다른. 주온이 당시 나왔을 때 이건 이제 지방령 이야기인데 원래 시미지 다카시 감독이 이제 영화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영화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그때 스승들이 누구냐 하면은 구로사와 기요시라든가 여러 감독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보면 주온에서도 이제 그 주온 2편인가에서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때 이제 그래서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 어떤 인터뷰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구로사와 기요시라든가 뭐 나카타 히데오라든가 이런 감독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70년대 호러 같은 걸 되게 좋아하고 뭔가 느릿느릿 오고 막 이제 뭔가 섬뜩하고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시미지 다카시 감독은 기본적으로 80년대 슬래시 영화들 이런 팬이라서 계속 뭔가 나오는 걸 좋아한다는 거야. 보이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눈에 보여주지 않으면은 이건 공포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떤 심령 뭐 심리 그렇죠. 이런 거보다는 그렇죠. 직접적으로 예. 막 귀신 빵빵빵 나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링하고의 차이가 10분마다 무서운 장면이 나와요. 그 전까지 링이라든가 딱 이제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 보여주지 않는 일상적 공포인데 여기도 일상의 공포이긴 한데 보여주는 그것도 10분마다 한 번씩 뭔가 충격을 줘야 되는 이런 공포를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링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거기서 사회적 메시지를 읽으려고도 많이 노력도 했고 일단 전파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읽어내기 되게 쉽잖아요. 근데 주온을 보면서 그런 메시지를 읽어내려는 노력은 닥터님 빼고는 아무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닥터님은 어때요? 꽤 일본 사회를 잘 담아내고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일본 사회의 어떤 고립성들 그리고 우치다 다츠루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본 사회의 변경성 이런 것들을 그렇게 주온에 나와요? 주원에서 꽤 잘 담아내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군요. 특히 이번 넷플릭스 버전은 그걸 일본이라는 사회 전체를 하나의 집으로 구조화한 다음에 그걸 담아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더 크게 확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온은 최초의 전 우리가 흔히 비디오판이라고 부르죠. 2000년도에 1, 2편으로 나누어 비디오판이 출시가 됐고 이때면은 여전히 뭐 VHS가 현역으로 렌탈 시장, 뭐 셀스루 시장이 활성화돼 있을 때죠. 다들 주원 이거 빗자로 보던 시절이죠. 그래서 주온 비디오판은 사실상 여전히 주온 전 프랜차이즈를 통틀어서도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여전히. 그리고 우리 시절만 해도 이거 뭐 제대로 된 경로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네. 대부분 뭐 불법 다운로드 또 나오기 전이구나. 그래서 네. 불법 비디오. 불법 비디오, 불법 복사 비디오로 많이 봤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는 주온 비디오판 1, 2를 전부 네이버 다운로드해서 받아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여러 가지 OTT나 혹은 뭐 IPTV에서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번 기회에 주원을 미국판 빼고 일본판을 전부 다시 새로 봤거든요. 정말요? 네. 그런 미친 짓을? 다시 보니까 확실히 세월이 흘렀고 그러다 보니 비디오판은 제가 한 비디오판만 한 10번 정도 보는 것 같은데 감흥이 좀 덜합니다. 대신에 극장판 1, 2편이 가장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일본판 주원들을 처음부터까지 다시 한번 쭉 봤는데 저는 여전히 개인적으로 비디오판이 가장 확실하다, 가장 재미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온 하면은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원래 우리가 공포 영화 하면 뭐 슬래셔 빼고 이런 심령 공포 그래서 원칙이 있잖아. 항상 혼자 있을 때 악령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주온은 보면 사람들이 두세 명 있어도 막 악령으로 등장해서 이 씨발 나올 시점이 아닌데 악령이 나와. 뭐 이런 굉장히 충격이었던 게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어떠세요? 확실히 방금 전에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영화는 13일의 금요일 같은 슬래셔 장르처럼 시간차를 두고 계속해서 호러 효과가 등장을 하죠. 그 이전 영화들 링이라든지 여우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츰차츰 공포로 싸우다가 마지막에 팡 터뜨리고 링이 대표적이죠 사실. 예. 특히 헐리우드나 다른 데서 만든 스릴러 영화들
이런 것들을 봐도 대부분 그런 형식이거든요. 공포 영화, 특히 원혼을 다룬 영화에서 이런 형식은 거의 주원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제2 호러 공포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80년대서부터 호러들이 갖다가 이제 약간 실화 호러붐들이 조금씩 이제 시작이 돼요. 일상 도시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공포가 되고 이게 어쨌거나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보는 공간들 속에서 벌어지는 공포기 때문에 호러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전통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새로운 세대하고 만나서 독특한 방식으로 다시 만든 거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저는 갖다 대단히 흥미로운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초에 나왔던 비디오판 1, 2편도 그렇고 극장판 1, 2편에서도 나오는 특징인데 이게 하나의 영화보다도 굉장히 짧은 에피소드들을 따닥따닥 붙여서 모아놓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괴담집, 괴담 모음집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이전의 공포 영화에서는 사실은 좀 보기 힘든 현상이었고 그게 이 영화의 굉장히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가 만들어졌던 2000년대쯤이면은 일본 사회에서 굉장히 엽기적인 무슨 사건 사고들 막 발생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라고 하면서 온 국민들이 아노미에 빠지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 시기에 이렇게 굉장히 단속적이면서 누구한테나 올 수 있는 누구한테나 일 수 있는 일상적인 형태의 공포물이 등장했다는 것이 저는 특히 일본 사회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또 하나가 거의 의식의 흐름처럼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거거든요. 주원이요? 예, 그 놀라운데요? 인간이 보통 사고를 할 때 순차적으로 사고를 하지 않거든요. 이 지점과 저 지점과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데 마치 그걸 영화로 표현해낸 것처럼 시공간이 뒤섞여 있고 나중에 영화가 끝나면 관객이 이걸 다시 재조립해야 되는 거죠. 크리스는 어떻게 봤어? 주원 비디오판이랑 다 봤나? 저 비디오판은 봤는데 기억 안 나고 극장판 1편만 봤거든요. 근데 일단 그거 볼 때는 제가 보던 그 집이 주원 집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보면서 무서워 죽을 뻔했고요. 집에서 봤어? 네, 여자랑? 집에서. 친척 집에서.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 요번 주원을 보면서 제가 되게 놀랐던 건 저는 뭐 미국 영화고 일본 영화고 이런 스타일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게 그런 뭐 원혼이 나와서 바로 죽이질 않고 그냥 그 사람에게 약간 저주를 걸듯이 그냥 인생 전체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정신적으로 파괴시키고 삶을 완전히 파멸로 몰고 가는 게 되게 독특한 것 같고 그래서 죽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를 좀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예. 링과는 좀 또 다른 매력이 확실히 있긴 있었던 게 저는 지금도 오히려 가장 무서웠던 에피소드는 뭐 이불에서 튀어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한 여성이인데 계속 벽에서 뭔가 뚝뚝뚝 그 소리 벽 나는 치는 거 소리 나가지고 알고 봤더니 그게 사실은 자살한 남자친구였던가요? 남편이 목 매달아서 시체가 남자친구고요. 흔들리면서 벽을 발로 툭툭 쳤던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아 이건 진짜 무섭다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살한 게 아니라 가야코가 머리카락으로 목을 매단 거죠. 아 그랬나요? 하여튼 그 가야코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그 설정만으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있는데 그게 시체가 이렇게 벽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이건 무섭잖아요. 저 역시 그 부분을 최고로 칩니다. 네. 아 얘기만 해도 무섭다. 닥터님 재워야겠다. 스튜디오에서 예. 그러면서 링과 더불어 헐리우드에서도 리메이크가 됐어요. 난 생각해보니까 나 헐리우드 리메이크를 아직도 한 편도 안 봤더라고요. 헐리우드 리메이크는 딱 보고 나면 아, 이 사람들은 동양적인 공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무슨 영화가 악령을 퇴치하는 것도 아니고 아 이랬더니 악령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끝나? 이게 무슨 뭐야 이게? 아니 링을 보면 확실히 그 링에서는 왜 사다코가 사마라라는 캐릭터로 바뀌었잖아요. 예. 근데 확실히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서움에 대한 개념 그리고 비주얼도 좀 다른 것 같아. 헐리우드판 링 보면은 거의 뭐 사다코가 거의 좀비처럼 묘사되잖아요. 외모가. 그루지는 어때요? 그렇지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보면 무서워는 하지만 동시에 항상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약간 이제 뭐가 있냐면 그런 것들 악마라든가 이런 것들과 약간 좀 이제 혼동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서 직접적으로 뭔가 해를 끼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죠. 그러니까 이제 주원 같은 경우를 보고 있으면은 주원이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갑자기 뭔가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이사 갔는데 그냥 그 집에 있는데
특히나 할리우드 리메이크 같은 걸 뭐 보고 있으면은 거기는 원래 좀 이상한 집인데 일본에서는 이상하지도 않아요. 그냥 아주 일상적인 공간인데 그냥 거기서 갑자기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갔다 이제 무서운 걸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정확하게 기억 나는데 매편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퇴치까지 못해도 최소한 쫓아내기 정도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도 확실히 서양과 동양의 큰 차이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기억나요. 저도 주온 극장판에서 했었나요? 마지막에 끝날 때 이렇게 얼굴 손으로 가리면 예, 사실은 그 악령을 볼 수 있는 거였잖아요. 예. 아니 무슨 영화가 악령을 퇴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랬더니 악령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끝나? 이게 무슨 뭐야 이게? 이러면서 저희 놀랐던 기억이 나거든요. 주온 일본판 마지막 극장 영화에서 심지어 집을 다 밀어버리거든요. 예. 집을 없앴으니 이제 이것도 끝날 거다. 안 끝납니다. 안 끝납니다, 진짜. 절대로. 그래요. 집이라고 하는 것들 보게 되면 우리는 그걸 집이라고 하는 걸 그냥 이제 세워져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약간 초자연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거든요. 공간. 이 공간에 뭐냐면 갖다 인간의 강렬한 어떤 원념이라든가 뭔가 있으면은 그것이 공간의 기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갖다 이제 일테면 양자역학에서도 보면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양자역학 같은 경우에도 갖다 실제로는 갖다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점에 갖다가 뭔가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면 그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뭐냐면 갖다 외형을 바꿔도 집을 헐고 거기다 새로운 걸 뭐 짓거나 말거나 해도 똑같이 남아 있는 거죠, 계속 뭔가가. 대단하네요. 양자역학 얘기가 나올 줄 몰랐는데 예,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주온의 세계에서는 단순히 뭐 집을 없앤다고 해서 그 원혼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 아예 그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일본 제2호로들의 저는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전까지의 호러나 그런 것들에서는 특히 동양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의 원한을 풀어주고 즉 해원을 해줌으로써 저주가 해소되고 다시 한번 인간의 세상에 돌아온다라는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 시기에 나왔던 일본 공포 영화들을 보면은 해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큐어도 마찬가지고 링도 마찬가지고 주호는 그 해원의 불가능성을 넘어가지고 해원은 미친 듯이 확장되면서 전파된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이 뭐 일본 얘기할 때마다 매번 이 얘기해서 되게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그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한 일본의 그러한 절망감, 도저히 빠져나갈 곳이 없다고 하는 일본 사회 전체를 가진 절망감이 이런 형태로 그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호러 영화라는 형태로 발현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우치다 타츠루라는 학자가 일본 변경론에서 일본인은 기본적인 특성상 미래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본이 현실적으로 또는 현실주의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전부 다 과거에서 온 것이지 미래에 대한 어떤 것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 해원이란 것은 미래를 상정해야 되는 것인데 미래를 상정할 수가 없는 거죠. 과거에서만 계속해서 불러오니까 이 원혼이란 것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끝없이 불려오는 거죠. 예. 어쨌든 그렇게 주온이 전 세계적 히트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건 뭐 장르 영화들의 프랜차이즈들이 모두 겪는 뭐라 그럴까요? 좀 양산형, 싸구려 가지치기, 자기 복제가 반복됐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아예 한 편인가 보고선 너무 재미없어서 안 본 것 같아요. 이번에 다시 보니까 나름 재밌던데요. 그래요. 그래서 원혼의 부활. 이것도 뭐 극장 영화인가요? 아니면 뭐 비디오용 영화인가요? 극장판입니다. 요건 보니까 하얀 노파 검은 소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던데요. 이게 두 편의 영화예요, 아니면 하얀 노파 검은 소녀가 한 편이고 영화 속에서 두 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끝의 시작은 어떤가요? 끝의 시작이 그 다음 원혼의 부활과 연결돼요? 네. 맞붙어서 하나의 이야기를 구축하고 있고 하얀 노파 검은 소녀는 아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예 다른 이야기로.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더 파이널. 요런 제목 달고 나오는 프랜차이즈들이 진짜로 끝나는 법이 없죠. 또 나오죠. 착각했네. 더 파이널과 원혼의 부활이 붙어 있고 예.
참 알지도 못하면서 뭐 자꾸 계속. 연속해서 보다 보니까 아 그렇군요. 다 정확- 보셨어요? 평론가님은 어떠세요? 보기는 봤는데 그 전에 봤기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지금은 합쳐져가지고 이어져 이게 있어서 기억이 예. 왜냐면 또 이제 대부분 다 에피소드식으로 돼 있잖아요. 대부분 다 이게 주호는 특히나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네.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기억에 따르면은 너다 보고 왔다며. 비디오 극장판 2편까지만 보고 왔고 나머지 것들은 도저히 다시 볼 엄두가 안 나가지고 예. 근데 실망감들이 예. 있죠. 근데 제 기억에 따르면은 비디오판 1, 2편하고 극장판 1, 2편은 어느 정도 일관된 공통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고 원혼의 부활이 약간 외전격처럼 이전의 세계관 약간 다른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고 그 세계관을 확장시켜서 리부트해서 나온 게 더 파이널이고요. 그리고 끝의 시작은 오히려 비디오판 1, 2편의 그 얘기들을 그러니까 비디오판과 극장판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다시 한번 이어보려고 만들었는데 영화가 참 못같이 나왔다라고 기억이 되고 있어요. 크리스는 그 이후 작품들 좀 봤어? 어땠어요? 아니 1편 보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 봤더니 그랬다가 진산만을 며칠 전에 뭐 좀 찾아볼까 하고 봤더니 뭘 봤냐면 그 사다코대 가야코 있잖아요. 그거 홍보 활동 엄청 했더만요. 완전 코미디처럼 돼버렸는데 무슨 저 프로야구 시구장 나와서 사다코가 그렇죠. 시구하고 던졌죠. 가야코가 때리고 토시오는 엄마 도와주고 예. 그런 경지까지 갔었는데 예.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요번에 새로 보면서 메모해 놓은 걸 보니까 끝의 시작이 도시오가 중심이고 더 파이널이 가야코가 중심이에요. 말한 것 중에 맞는 게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어. 예. 예. 그리고 뭐 사다코대 가야코 뭐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이 정도 오면 정말 그냥 이제 주오는 그 가야코라는 혹은 토시오라는 캐릭터로만 남지. 하긴 뭐 그 영화 자체가 무슨 뭐가 있겠어요. 굉장히 너무 좀 희화화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에 만들어진 게 다시 리부트하는 모든 걸 다시 처음부터 이제 리부트하는 점에서는 좋은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갖다 뭐 13일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사실 13일 금요일 같은 경우들도 보면 제이슨이 나중에 얼마나 정말 이상해져요. 사실 이제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어쨌든 다시 이제 리부트를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좀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이제 이 주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집이란 공간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사회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넷플릭스에서 만들어진 이제 저주의 집을 보게 되면은 그런 장점들을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2020년 들어서 무언가 저는 주온 그 리부트 움직임 자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루지도 리메이크가 됐잖아요. 다시 예. 그 새로 나온 헐리우드 그루지 보셨어요? 형편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야심차게 이 주온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살리려고 노력은 했으나 헐리우드 영화판은 형편없었다. 오히려 그루지 1편보다 영화를 더 못 만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하여튼 헐리우드 리메이크와 더불어 야심차게 넷플릭스가 미니 시리즈로 주온을 다시 한번 살려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공개가 됐네요.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네. 평가가 좋고 일단은 가장 좀 추천할 만한 이유는 기존의 작품들을 안 봤어도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 같아요. 거의 프리퀄 격이기 때문에 이 작품 먼저 봐도 충분하죠. 아까 파고님이 잠깐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희화화되고 캐릭터화된 가야코 그 가야코의 모습을 안 보여준다는 것만으로도 이 시리즈는 괜찮다. 뭔가 제대로 리메이크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돼 있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들 해주셨는데 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주온은 명백합니다. 기획 의도가 일단은 배경 자체가 일본의 8, 90년대.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비디오판이 현 시점이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온의 이전 이야기 프리퀄이에요. 그리고 그 집은 거의 배경은 거의 똑같죠. 비디오판이나. 거의 비슷하죠. 예. 네. 그러면서 뭐 배경도 그렇고 이 영화가 굉장히 이 시리즈가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던 주온보다 더 일본 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아닐까.
예,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주원 시리즈를 접하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아주 입문으로는 훌륭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보니까 제작 의도도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주원의 특징이라면 무슨 심령 비디오 모음집처럼 끊임없이 그 무서운 장면들을 보여주는 그런 특징에서 이제는 그런 특징은 이번 넷플릭스 오리지널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같아 이제 이 작품이 되게 좋았던 것이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 작가와 프로듀서가 계속 링과 주원을 만들었던 링과 주원을 만들었던 이제 이치세 프로듀서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갖다 맡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카시 히로시가 이제 각본을 썼다는 걸 딱 이제 듣고 아 이건 그러면 이제 다시 그런 방향으로 하겠구나. 뭔가 이제 정통적인 거를 갖다 좀 보여주면서 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딱 봤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사실 저는 이번 주원에서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은 아주 무섭진 않다. 크게 무섭진 않아요. 별로 이제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무섭다기보다는 약간 섬뜩한 느낌이 있어요. 그냥 계속 섬뜩한.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원원보다도 아 인간이란 존재는 참 섬뜩하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되게 잘 살리면서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비디오판서부터 시작되는 이 주원의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주원에서 여러 가지 무서운 장면들 가야코나 토시오가 보여줬던 그런 비주얼들을 대체하고 있는 건 바로 이 집을 거쳐간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들이 벌이는 끔찍한 범죄들이 대부분 일본에서 벌어졌던 실제 굉장히 잔혹한 실화 범죄들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게 넷플릭스 주원 시리즈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제 이전 주원 시리즈라든지 그 다른 그 당시에 나왔던 다른 일본 제2호러의 특징이 해원의 불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시리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그 해원을 어떻게든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원한을 어떻게든지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하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히려 이번 일단은 시즌 1은 해원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고요. 그러니까 예, 아직 설정 자체가 제가 보기엔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이번 시즌이 해원을 보여준다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든지 해원을 위해서는 원한의 원료를 찾아 올라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원한이 만들어졌고 그 원한은 어떻게 원한이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지 그 원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건데 그런 면에서 말실수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러니까 난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명이 길어집니다. 예. 그렇게 원한이라는 거를 원한의 원료를 찾아간다는 면에서 해원의 가능성을 어떻게든 보고 싶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번 편이 좋았던 이유가 이전 전작들에서는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 내에서 저주가 퍼지는 걸 다뤘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이미 퍼져 있는 저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렇죠. 그것이 일본 사회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일본 사회가 역사적으로 아예 이런 저주에 묶여버린 거대한 닫힌 공간 혹은 닫힌 집으로서 기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근원을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오리지널 넷플릭스 시리즈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주온 더 비기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습니다. 이 집의 초창기 어떤 저주들이 이 집에 잦아들었나 그런 것들을 하나의 이야기가 아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거 영어 제목이 주원 오리진입니다. 기원을 찾아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 뭐 일단은 뭐 사실 이 작품은 또 내용을 축약하는 거는 뭐 주원도 그렇지만 거의 불가능하고요. 큰 줄기만 보자면 일단은 뭐 이렇게 유명한 배우는 아니에요. 배우 하루카가 방송에 나와서 심령 프로그램 했죠. 일본에 많은 그렇죠. 그런 심령 프로그램에 나와서 본인이 겪은 이상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역시 이 방송에 출연했던 미스터리 심령 작가인 야스오가 함께 하루카와 그 저주 걸린 집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스토리고 어떻게 보면
주인공까지는 아니어도 이 이야기를 계속 이끌어 나가는 핵심 인물인 것 같아요. 이 두 인물이. 그리고 이 야스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지금 밝혀지진 않는데 아쉽게도 시즌 1은 그 뭐라 그러죠? 아주 하이라이트에서 클리프행어라고 그러나요? 하이라이트에서 끝내는 존나 야마더라. 이렇게 끝내면 어떡하라고. 그런 방식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추측하긴 힘들지만 사실은 야스오도 이 저주의 한 몫을 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주면서 그렇죠. 예, 시즌 1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집에 관련된 저주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기욤이라는 여고생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아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80년대, 90년대 일본의 그 끔찍한 일종의 뭐 이지메이면서도 어떤 성범죄의 희생자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기욤이는 친구들, 여하구들과 함께 또 남학생과 어울려서 이 저주받은 집에 갔다가 좀 끔찍한 성범죄에 휘말리고 그녀의 인생 자체가 아주 끔찍하게 흘러가죠. 근데 이 설정 자체가 이 기욤이는 일단은 엄마부터 문제가 있어요. 엄마가 아주 뭐 자신의 딸을 막말로 창녀 취급을 하죠. 너 네 애비하고도 붙어먹었지. 선생하고도 붙어먹었냐? 근데 알고 봤더니 진짜 선생하고 붙어먹은 건 자기였고, 그래서 이 기욤이가 오히려 자신을 성폭행했던 그 남학생과 함께 자신의 엄마를 끔찍하게 죽이고 도망을 가는 이야기. 이 이야기도 실화인가요? 그 이야기는 실화가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종의 비슷한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각각으로 그 당시 왜냐면 갖다 이제 뭐 이를테면은 그런 식으로 갖다 이지메라든가 그다음에 갖다 이제 뭐 청소년들의 갖다 성범죄도 되게 많았었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70년대 80년대에 문제됐던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학부모와 교사의 그 불륜 이런 것들도 사실 꽤 문제였었거든요. 그런 것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고 있으면 다 이제 얽혀 있는데 저는 이게 뭐냐면 갖다 이제 이번 주원을 이제 보고 있으면서 느낌이 뭐였었냐면은 이게 괴담집을 보여주고 있구나. 일종의 갖다가 이제 뭐 왜냐하면 괴담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실제로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인간이 전말을 잘 알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걸 괴담의 형태로 소비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뭔가 귀신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막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어떻게 좀 보면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해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도시괴담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잘 보여주는 영화가 일테면 이제 잔예 같은 영화거든요. 잔예라는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 보고 있으면 그것도 약간 비슷해요. 그 뭐냐 갖다 이제 이런 원혼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막 따지고 들어가면서 1920년대까지 가는데 거의 못 찾아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사건이 있고 있었는데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도시괴담은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원을 보고 있으면서도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갑자기 이를테면 갑자기 뭐냐면은 자연발화가 나와요. 맞아. 근데 이거는 뭔가 호러 영화에서 갑자기 왜 자연발화가 나오고 막 근데 뭔가 이상한데 이거 자체가 이제 구성이 약간 이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로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러게요. 네. 자연발화 부분은 제가 가라타니 고진의 윤리 21을 읽으면서 이건 다시 안 읽으면 안 돼요 그런 거? 자연 발화를 보면서 가라타니 고진을 떠올리시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주원 이번 편 가장 초반에 나오는 범죄자가 바로 M군이죠. 예. 이 M군이란 범죄자가 M군이 저거죠 어린아이 예. 납치범. 그게 거의 오프닝이죠. 유아 납치. 4명을 납치해서 살해했던 인물이고 나중에 이 에피소드에 나오는 것처럼 정신병 취급을 이렇게 받으면서 계속 감옥에 있던 사형 선고는 받았지만 이 가라타니 고진이 N군 사건을 보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그거랍니다. N군이 사건을 저지르고 감옥에 잡혀가자 바로 그 부모가 마치 증발하듯 사라져버렸다는 거. 어디 갔어요? 일본 문화에서는 가족이 어떤 사고를 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자기 흔적을 다 지워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한국에 이것만 다룬 책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닥터님 아직 가족이랑 20년간 연락이 안 된다는.
말 그대로 이 주온에서 다루는 걸 보면 이 증발이 마치 일본 사회적 문제인 그 증발을 다루는 방식하고 굉장히 유사하고 그 다음에 가라타니 고진이 여기서 하나 또 끌어내는 게 연합 적군 사건. 이 사건의 주모자 중에 한 명이 유서를 쓰고 자살을 하거든요. 내가 부숴버리고 싶었던 세계를 알고 보니 내가 만들고 있었다. 아, 적군파. 예. 그러면서 가라타니 고진이 이게 20년 전인데 지금 20년 지난 오늘날 일본 사회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고 보니까 이게 그 의도가 명확한 게 일단은 초반 자막과 나레이션으로 벌써 선포를 하네요. 그렇죠. 그 일본에 벌어진 그 대단히 뭐 무서운 이야기들은 사실 대부분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아주 네. 친절하게 오프닝에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주온은 주온에 나오는 괴담들이 중심이 아니라 여기에 각각 연도별로 나오는 뭐 88년, 그렇죠. 84년, 85년 이 사건들이 중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친절하게 주호는 정말 조금 중간에 한눈을 팔면 흐름을 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사건들이 사실 시즌 1만 보면 그렇게 개연성을 좀 찾기 힘들 정도로 또 중간에 시간대도 좀 섞여 있고 연도가 나오는데 그 연도는 뭐 어떤 특정 메시지를 담은 연도가 아니라 거기서 모델링했던 그 잔혹한 범죄가 실제 벌어졌던 애인 거죠. 그리고 보면 굉장히 놀랍게도 이런 잔인한 범죄들이 80년대부터 줄기차게 일본 사회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장면도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얼핏 보면 그냥 평범한 뭐 학교에 끝난 아이를 뭐 집에 데려다 주려는 아버지와 딸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두 사람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딸이 여자아이가 칭얼거리자 바로 거기서 정말 화면으로 보여주진 않지만 소리만으로도 너무 끔찍한 그 여아를 살해하는 장면 같은 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M군 네. 사건인 거죠. M군 사건이 원래 그렇게 유명한가요? 이것이 유명하죠. 예. 그 당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진짜 이런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일종의 시발점처럼. 그러니까 왜냐면 갖다 사실은 이제 그 뭐 연쇄적으로 죽이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들도 끔찍한 건데 그것도 아이를 갖다가 또 납치해갖고 좀 죽였다는 건 점 때문에 일본에서는 또 이제 특히 시끄러웠죠. 거기에 뭐 이제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분명히 이 영화의 의도상 거의 모든 에피소드가 실화에 근거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남자가 자신의 부인을 살해하고 뭐 칼로 뱃속의 아이를 꺼낸다든가 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아이의 친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에 가서 뭐 그의 가정을 파괴하고 아이를 뭐 묻는 에피소드 같은 거 충분히 실화이고 일본이라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법한 범죄가 아닌가 싶어요. 실화겠죠, 그것도? 그것도 약간 제가- 완전히 똑같진 않더라도. 예. 제가 보니까 뭐 나고야 임산부 예. 살인 사건이 있는데 아 그래. 그 극 중에서 좀 되게 잔인하게 전화기 그렇죠. 나오죠. 예. 그것도 약간 거기선 과장되게 했지만 전화기도 관련이 있고. 아 그래. 네. 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씩 바꿔서 그렇죠. 이렇게 실제로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 실제로 있었던 일하고 다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리고 그 사건은 원래 주원 극장판 그리고 거기 나오죠. 비디오판의 명확한 모티브기도 하죠. 그러니까 주원 오리지널 자체가 원래 어떤 창작의 결과라기보다는 실제 일본 사회가 겪어왔던 그런 끔찍한 범죄로부터 모티브를 따왔군요. 그런 끔찍한 범죄들을 불러오면서 이 영화 배경이 88년에서 87년까지지 않습니까? 97. 이 영화 배경이 88년에서 97년까지 88년이면 버블의 정점이었고 97년이면 이제 버블도 다 꺼지고 잃어버린 10년을 한참 관통하던 때거든요. 이 시대 사람들은 우리한테 왜 이런 시련이 라고 생각했겠지만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건 아니야. 그건 우리 자체가 문제인 거야. 라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면서 일종의 미래 세대에 대한 메시지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서 되게 핵심적으로 느꼈던 게 이제 부동산 장면에서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오죠. 아니 그런 끔찍한 범죄가 벌어졌는데도 끊임없이 이 집에는 사람들이 거쳐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는 도쿄에는
워낙 주택 대란이 있어서 그런 거 신경도 안 썼어. 결국은 이런 끔찍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살 집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데서 굉장히 그 장면이 아마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 시기만 해도 공동체가 단단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복귀한 사람들이 자기 친척 집이면 빈집이건 말건 들어가서 물건을 꺼내오고 사업하다 실패해도 누군가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가라타니 고진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그 공동체에는 개인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개인은 죽건 말건 사회만 성립하면 됐다는 그런 진단을 내리거든요. 이 두 가지가 묘하게 주원 내에서 맞물리고 있는 거죠. 저는 보면서 이 실제 사건하고 연관된 게 이제 딱 느껴진 메시지는 좀 뭐 가족의 붕괴. 근데 보니까 85년도에 저게 있었더라고요. 남녀 그러니까 좀 동등하게 고용을 하는 뭐 그 법이 생겨서 88년 요 시작한 요쯤에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맞벌이가 이제 시작되는 해라서 딱 그때는 아니지만 그 시기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가족 간의 유대가 조금 이렇게 약해지고 아이들을 좀 방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다루는 그 뉴스 화면으로 나오는 콘크리트 그 살인 사건도 그 당시 뉴스를 보면은 뭐 이 아이가 왜 그랬나 찾아보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방치가 돼서 외로움을 타다가 애가 이상한 쪽으로 간 거다. 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연결시킨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제 혹시 그냥 이제 관심 있으시면 같이 보면 이제 좋을 만한 책이 한 권 있는데 미야베 미유키 그 작가가 쓴 이유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유. 네. 예. 근데 참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96년도 그 정도 즈음에 일본에서 이제 고층 아파트에 일가족이 갖다 죽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라 알박기를 했던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고층 아파트가 세워진 지역이 원래 이제 그 일본에서 그러니까 도쿄 내에서 서민지구였던 거. 거기다 그런 고층 아파트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갖다 무리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젊은 부부가 집을 갖다 무리해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구입을 했다가 자기가 그걸 갖다가 하지 못하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그렇죠. 감당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알박기를 또 하게 되고 근데 거기서 또 분쟁이 생기고 막 사람들이 죽고 막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딱 96년 그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호랑 겹치는 그 시기에 갔다가 이제 어쨌든 버블이 되면서 됐지만은 계속 사람들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그런 집이라든가 거대한 뭔가를 만들고 싶은 거죠. 계속. 그런 욕망들이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깨지는 건데 이 주원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그러니까 이 주원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지금 이제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제 사회적인 걸 다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 주원이 다루고 있는 것들도 당연한 거지만은 괴담이라고 하는 형식이 원래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 실화 괴담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뭐 이를테면 옛날 같은 경우 이제 그 이야기가 뭐냐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서커스단을 갔더니만 팔다리가 잘린 여자를 인도에서 봤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아니면 갔다가 무슨 뭐 이제 뭐 시부야에 있는 뭐 그 탈의실에서 갖다 옷을 갈아입는데 없어졌다. 맞아.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사실 이것이 갖다가 이제 뭔가 납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범죄도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사실 돼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뭐냐면 실화 괴담들은 많은 경우는 실제 범죄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 어떻게 보면 이 주원에서 이제 저주받은 집이라고 하는 건 좀 더 전면적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봉석영님 얘기로 보면 오히려 이 주원이라는 이야기가 제2호로에서 새로운 붐을 이끌어왔다기보다는 오히려 전통적인 그렇죠. 방식의 괴담을 다시 끄집어냈다. 네. 그것은 바로 현실의 이야기를 베이스로 했다는 것.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거네요. 확실히 주원 시리즈는 전체적으로 뭔가 모를 불안,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들을 끊임없이 다루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는 영화 제목 주원 더 오리진이라는 게 뭐 주원이라는 시리즈의 오리진을 찾아가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괴담이라는 시리즈의 오리진 기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제 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계속 언급되는 TV 뉴스를 통해서 언급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아까 크리스가 얘기했던 영화로도 만들었죠. 뭐 콘크리트 여고생 살인 사건, 뭐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가해를 가하고 결국은
그게 아마 콘크리트에 묻은 네. 그런 드럼 사건인 거죠. 통에 해가지고. 예. 그런 사건도 있고 그 유명한 오음 진리교 사건도 직접적으로는 뭐 그 사건이라고 언급되진 않지만 뭐 지하철에서 가스 누출로 사람들이 뭐 많이 죽었다라는 게 또 뉴스를 통해서 나오죠. 그게 94년, 95년 둘 다 옴 진리교 사건입니다. 네. 아 그래요? 예. 콘크리트 사건도 오음 진리교 아니 아니, 그건 콘크리트 아니고. 예. 독가스 이- 사건이 2번 있었는데 아. 두 번 나오거든요. 아 깜짝 놀랐네요. 예, 그렇네요. 그래서 일본 사회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한테는 아마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 일본 잔혹사라고나 할까요? 잔혹 범죄들의 일관되게 계속해서 소개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본이 버블 경제가 한창 커가는 와중이었던 87년인가 이때쯤에 새로운 발표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전처럼 한 배에 타서 선장이 끌고 나가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된다. 아 그래요. 각자 도생하자. 예, 각자 자기를 개발하고 각자 뭔가를 해나가야 되는 시절이 왔다. 말 그대로 각자 도생이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리스크 사회로 내몰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법, 리스크 해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는데 그중 하나가 아이들이 학업에서 도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 아이들이 부자 아이건 가난한 아이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토대에서 갑자기 이 토대가 바뀌어버린 거죠. 부자 아이들은 자기가 돈이 있고 자기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당연히 잘 되는 거죠. 근데 가난한 아이들은 이걸 이제 못 믿게 돼버리고 자기 또래에 있는 잘 나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서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이야기는 이게 버블이라는 게 이제 경제의 붕괴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는 결국은 어떤 시스템의 붕괴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그 어쨌든 사회적인 문제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또 그것만으로 갖다 이렇게 모든 걸 갖다가 또 해석하는 건 사실 또 이렇게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실제 사건들이 있었고 또 괴담이 있고 또 그 괴담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주가 또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냥 그런 배경이 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이 작품에서는 왜냐하면 갖다가 이제 그 실제 사건들을 갖다가 이제 그 모티브로 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들도 있지만은 뉴스에서 이제 보여주거든요. 계속 뉴스로. 그렇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갖다 결국 우리들은 그러니까 그 등장 인물들은 이런 시대에서 살고 있고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욕망과 또 동시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공포를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저는 그래서 해석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들은 저는 좀 굳이 그거는 그냥 이제 참고 자료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요 부분을 얘기하게 된 게 이 시리즈에서 계속해서 갓난 아기를 건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심지어 이 마지막 에피소드에서까지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뭘까? 도대체 왜 갓난 아기를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아기를 왜 계속 건네주려고 할까? 이게 다음 세대들, 미래 세대가 아닐까? 그렇다면 미래 세대를 왜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그걸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책에서 이 부분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번 그 저주의 집에서 보면 어쨌든 갓난아이가 계속해서 상징성이 있든 없든 등장을 해요. 거의 모든 에피소드에 등장을 하네요. 그리고 그것이 뭐 꼭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역시 뭐 새로운 세대 미래에 대한 은유일 텐데 그 뭐 일부 에피소드를 떠올리다 보니 그 갓난아이 자체가 공포의 대상일 수도 있고 그렇네요. 저는 뭐 그 여기서 이제 보여준 것 중에 가장 심플하게 딱 눈에 들어온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제 가부장제 폭력에 의해서 여성이 학대받고 근데 저는 아이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이런 피해자다 뭐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어쨌든 저는 좀 당혹스러웠어요. 이게 저는 시즌제인지 모르고 이렇게 끝나면 어떡하라고 좀 심하지만 저는 그래서 에피소드 다음 에피소드가 또 있나 이렇게 눌렀는데 없어. 그래서 아쉽게도 아직 이야기가 종결되지 않고 정말 딱 재밌을 타이밍에 끝나. 그런데 과연 이게 종결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 약간 그 느낌이던데 저는 진짜 킹덤 1시즌 마지막 화 봤을 때 그 느낌. 야 여기서 잘라면 어떻게 이 새끼들아. 저는 미드 보면서 하도 적응을 해서 그렇죠. 뭐 당연하네. 그러니까 1년 기다리지 뭐. 아니 너무 예상치 못했던 지점에서 끝이 나서 1년 정도야 뭐 기다리죠. 누구나. 아이씨. 그리고 이 영화 오게티아나가 그 후반에 자기 임신한 아내를 죽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저주받은 집에 가서 땅 파서 뭔가를 묻고 갑자기 누가 불러서 안에서 라면을 먹고 컵라면을 위에다 올려놓는데 그 다음에서 그 부분이 다시 나올 때는 라면을 탁자에다 놓고 그냥 가더라고요. 안 맞아. 악령이 그럴 수도 있지. 참네. 아니 이건 시공간이 겹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겹쳐 있으니까. 겹쳐있는데 왜 라면 위치가 다르냐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서 올려놨나 보죠. 무슨 뭐 이 영화에서 무슨 너 필진성 따지고 논리 따지고 있어? 예, 그래서 저는 되게 오래간만에 집중해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사건들이 여러 개가 나와가지고 그 구성을 전 따라가는데 오히려 그 구성에 집중하다 보니까 더 눈을 떼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딱 보면 야 이거 중간에 한눈 팔면 이거 이해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그리고 진짜 사건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또 짧아요. 짧아서 되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긴 장편 영화 한 편 보는 느낌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극장판보다는 훨씬 덜 왔다 갔다. 예. 총 6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에피소드가 한 30분 안 될 거예요. 아니요. 25분? 엔딩 크레딧 빼면요 20분 초반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는 부담 없이 쭉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의외로 주온과는 다르게 저주의 집은 무섭다기보다는 끔찍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무서운 장면은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 끔찍하고 찝찝하죠. 예, 끔찍하고 아주 이게 또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감정적으로 동요를 일으킬 만한 설정도 많고 크리스가 좋아할 만한 예상치도 못했던 야한 장면들도 좀 등장하고요. 근데 그 야한 장면들이 등장하는 게 저는 뭐 섹시하다기보다는 진짜 되게 슬프더라고요. 슬프다는 감정이 두 훨씬 번째 강하죠. 장면은 슬프죠. 진짜 이렇게까지 타락을 하는구나 싶어서 되게 슬프게 봤어요. 좀 보기 힘들죠. 예, 맞아요. 그래서 크리스는 어땠어? 굉장히 불편했어요. 아닌 것 같은데. 1회부터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서 뭐 전체적인 이야기는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첫 번째 일본 공포 드라마라고 치기에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진짜 이게 그렇죠. 확실히 그렇죠. 이게 돈을 들인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돈 들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일단 시나리오가 좋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갖다 이제 이 프로듀서가 예전서부터 했던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은 호러 영화는 테크닉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테크닉이 그래서 되게 이렇게 그를 갖다 잘 구사하는 감독이 찍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감독이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호러 영화 찍은 적은 없지만 기본적인 테크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보면서 놀랐던 지점이 이거 녹음한다고 해서 2번 봤거든요. 80년대를 다룰 때 화면이 진짜 80년대 영화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94년으로 딱 넘어가면 화면 톤이 바뀝니다. 제가 보기엔 그건 뭐 카메라의 조작의 문제라기보다는 세트를 그렇게 만들어 놔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세트뿐만이 아니라 화면 톤까지 톤을 톤이 바꾸니까 바뀌어버립니다. 톤을 약간 바꾸죠. 예,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엔 또 주온 극장판이나 뭐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게 악령이 등장하는 장면 중에 일부는 이 오리지널 영화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반가울 만한 그 비주얼도 나오긴 나와요 분명히. 특히 이제 뭐
고양이의 활용도 그렇고 그렇죠. 벽장, 예. 벽장 이런 데서 나오죠. 대신에 골골거리는 소리는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건 이게 과연 후반으로 가면 어떻게 토시오와 가야코 맞나? 예. 가야코의 이야기로 연결될까도 되게 궁금해지긴 해요. 저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결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간다 그래도 충분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이번 에피소드 안에서 원래 주원 오리지널 시리즈의 모티브가 됐던 사건을 가볍게 한번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를 보는 것도, 그리고 완전히 그 집에 이제 속박되는 존재인 토시오와 가야코, 그 집이 아니라 그 저주가 다른 것으로 전이된 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이된 거는 아예 비디오판 1편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비디오판 1편에서 그 턱 떨어진 학생 학교에 토끼 먹이 주러 갔다가 토끼장에서 턱이 떨어져서 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기억도 안 나네. 이번 에피소드에는 그게 있잖아요. 이 여기서 나레이터로 나오는 그 괴담 수집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이 묻은 저주가 다른 공간에서 어떻게 발현되는가. 저는 그렇게 가도 굉장히 시리즈가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이 시리즈는 이 집만 다룰 것 같아요. 왜냐면 타이틀이 저주의 집이잖아. 그 이 집 다루지 무슨 다른 아파트 다루겠어? 저는 이 저주의 집에서 집이 일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편하게 보실 수 있고 그냥 정말 한 2시간 반짜리 그냥 긴 영화 보듯이 보시면은 정말 시간 그냥 순삭이더라고, 순삭. 저도 요즘 이렇게 길게 보는 거 되게 제가 몸이 못 견디는데 이 작품은 그냥 한 번에 쭉 봐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조연 가릴 것 없이 여배우들이 아주 되게 매력적이에요. 미모가 예. 대단합니다. 그런 걸 보셨군요. 네, 전 다 예. 찾아봤어요 프로필도. 아니 여배우들 되게 매력적이죠, 아주 예. 아주 매력적이죠. 아니 주원 시리즈 다시 보니까 여배우들 전부 다 이쁘던데. 이 하루카 역 했던 분은 주원 끝에 시작에도 나왔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여고생으로 나왔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냥 과감히 예측을 하자면 크게 연결은 안 되더라도 무언가 아마 이 프랜차이즈 그 오리지널이 끝날 때 지점에서는 극장판이 됐든 비디오판이 됐든 뭔가 연결고리는 만들긴 할 것 같다라는 예감을 받았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극장판과 연결되면서 끝내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아마 그렇게 끝날 나오겠죠. 것 같아요. 예, 아마도 나오겠죠. 예. 그래서 완벽하게 독립된 이야기로 가기보다는 뭐라 할까요? 결국은 그 시미즈 다카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시나리오 작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에 대한 뭐랄까 좀 부연 설명 혹은 해설판처럼 좀 더 이야기를 다양하게 살을 붙인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는 오히려 시미지 다카시는 별로 역할들이 별로 예. 이렇게 사실 한 게 없고 오히려 이제 계속 그 링과 이제 그걸 했던 이제 프로듀서와 이제 그 시나리오 작가가 작가. 했기 예, 예,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 이게 약간 뭔가 제이호로의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제이호로의 오리진을 뭔가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야심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오늘 하여튼 또 일본 문화, 일본 괴담, 하여튼 이상한 거에 대한 전문가 우리 봉석이 형이랑 또 오래간만에 모시고 이야기 나눴었는데 이제 앞으로 뭐 자주 나오실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백수기 때문에 예, 자주 오실 거죠? 예, 물론이죠. 예.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다양한 장르 영화, 장르 문학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시즌 2를 기다리며 뭐 마무리 멘트 한 번씩 해보시죠. 크리스부터. 잠깐만 써놨어. 잠깐만 딴 분 먼저 하시죠. 저부터 할까요? 정말 재밌게 봤고요. 이후가 정말 기대되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딱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킹덤 시즌1 보고 났을 때 그 설레는 감정이 좀 거의 비슷하게 왔거든요. 이후 시리즈들도 정말 좋은 이야기들 계속 보여줘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또 일바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일본 콘텐츠나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저는 일단 그 막
사다건의 가요코가 되면서 완전 코믹하게 돼버렸던 그 시리즈를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준 것 같아서 되게 기쁘고요. 또 여기서 그 기요미 역의 리리카라는 배우를 알게 돼서 아주 기쁘고 되게 매력있더라고요. 시즌 2에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시즌 2 뭐 1년 2년 뭐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 정말 오래간만에 찝찝하고 끔찍한 영화 봤네요. 그 점에서 만족합니다. 일단 주원의 어떤 기원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아주 좋았었고 게다가 이제 그 제이호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강점들이 뭐였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들이 되게 좋았고 아무래도 갖다 이제 이 괴담이라고 하는 것들 이게 괴담이 사실 서양 쪽에서도 있긴 있는데 서양의 괴담과 이 일본 맞아요. 한국의 괴담은 약간 차이가 있기 그치. 때문에 이런 괴담의 이런 걸 가장 잘 보여준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어반 레전드는 괴담하고는 좀 다르죠. 약간 다른 것 예, 같아요. 괴담이긴 한데 어반 레전드는 말 그대로 그냥 이런 소문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괴담하면 단순히 그런 뭐 이야기 구조가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원언이라든가 그 본류를 찾아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지점에서 좀 명확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넷플릭스에서 공개 중이니까요. 많이들 보시고 또 게시판에서 보신 감상 남겨주시면 저희가 즐겁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주온 저주의 집 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